체감상으로는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취임이 이제 100일 됐습니다. 이제 100일 됐습니다. 일단 기대는 꽤 컸던 것 같아요. 출발은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의 성적표를 보면 지표는 좀 걸리겠지만 증시로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100일 동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나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는 이제 가짜 뉴스다, 그런 거에 환영 깨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최고로 나빴는지 두 번째로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쁜 건 분명히 보입니다. 저희가 또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100일간 이렇게 나빴던 근본 원인이 대표님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어를 하는 단어가 항상 페이크 뉴스거든요. 그렇죠. 이제 페이크 뉴스가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만큼 자기가 이제 방어를 해야 대한 입장이다라고 이제 지금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왔던 데는 다른 것보다 일단 관세를 제가 꼽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취임하기 전까지는 관세 정책을 얘기했을 때는 다들 기대치는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적자 해소라든지 딱 이 정도겠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목적은 아니고 관세를 이제 도구로 쓴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 자유시의 마가거든요. 마가를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를 다 축소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목표가 생긴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행정부들 옛날에 프라자비 때 생각해 보시면은 환율을 가장 크게 사실을 조절했던 게 가장 이제 주요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죠. 사실 이번에는 관세라는 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을 어느 정도 이제 보충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더 늘리고, 산업을 조금 더 이제 더 해서 늘리고, 그 다음에 수입을 더 줄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정책이고, 그런데 이 정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썼다. 그러니까 칼을 휘둘렀는데 잘못 휘둘렀다. 네, 이 정도의 여파는 예상을 못하고 그렇죠. 했다는 말씀이시죠.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사실은 멕시코, 캐나다한테 관세 부과를 한 거고, 지금 결국 유예가 됐는데, 결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건 사실 미국 소비자들도 사실 그건 또 화를 냈거든요. 그렇죠. 가격 올라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방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관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고 시장이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큰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쉽게 해서 주변국들의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 반응도 너무 거셌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이 충격이 오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럼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관세 정책을 다시 지금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써야 될 이 도구죠, 칼이죠. 이 칼을 제대로 못 휘둘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를 잡아야 되는데 엄한 칼을 휘둘러 갖고 소의 뿔에 받친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세가 도구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환율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100일까지만 딱 본다면은 저는 다른 정책,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할 필요도 없이 관세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이것을 참모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시장을 어떤 생각을 읽고 소비자들의 생각을 읽고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소통도 좀 부족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 관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박사님께서는 지금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증시도 안 좋으니까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좀 속도 조절을 좀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근데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은 좀 톤을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더 빨라져야 된다. 더 강하게 간다. 더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수순은 계속 강조해드린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미래안보고서의 그 일환의 스트림에서 네. 거기에서 근거에서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율을 좀 우리가 최근에 CNBC나 뭐 CNN 같은 곳에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긴 네. 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뽑았던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네. 작년 12월에서 이 PW 리서치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네.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계층별로 나눠서 보니까 작년에 트럼프를 뽑았던 강력 지지자들 네. 대부분의 이제 백인 그리고 블루 칼라가 되겠죠. 러스트벨트 지역이 네. 중심이 될 테고 이런 분들은 99% 지지율에서 96%로 떨어졌어요. 뭐 떨어진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성 네. 지지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네. 다만 그러면 떨어진 거는 왜 떨어졌을까? 이분들이 약간의 이제 소폭 하락을 보였던 거는 마가는 결국에 내수 부양이고 미국 경제를 완벽하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서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탄생시키는 네. 네. 아메리카 리더십을 다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렇죠. 정책이 안 나왔죠. 아직 관세에만 머무르고 있죠. 근데 네. 사실은 모든 대선 캠페인의 스트림으로 봤을 때 이 내용들 관세는 안 보이고 안보는 결국 일자리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네. 결국 방위비를 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둘 네. 중에 선택하라는 게 미란의 보고서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핵심은 아니었어요. 마가가 핵심이었고 네. 마가를 보는 관점은 트럼프는 관세가 먼저 시작이다라는 거고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수 부양책이 먼저야라고 당연히 서로 수요와 공급자들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감면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덜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지율 하락이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 우리가 이번에 예상외로 바이든 때 바이든을 많이 지지했던 히스패닉, 중저소득층, 그렇죠. 이제 다민족 인종들 이런 분들이 그 중에서 특히 히스패닉이 그 전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나빴다가 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정책에 대한 수행 평가율은 떨어졌어요. 88%에서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갖다 웨이티드 에버리지하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강성 지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한국식 저는 이제 뭐 많은 분석가분들이 계시지만 한국식 사고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네. 지금 미국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관세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내수의 부양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5월 중순에 백악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중순쯤을 기점으로 해서 세금 감면 TCJA를 네.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네. 이 어떤 세율 인하를 네. 그대로 연장만 한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율을 인하하면서 연장을 하는 동시 패키지입니다. 즉 인하도 하고 연장도 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17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는 어땠냐면은 소득 수준 이제 부부 공동 합산으로 봤을 때 18,000불에 해당하는 분들 0불에서 18,000불 그렇죠.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10% 세율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최고 23,000불까지 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10% 관세예요. 아, 그럼 공제가 조금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진 네. 거죠. 그러니까 상한선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고수득 계층 보시면 47만 불이 그 당시에 39%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5만 불까지가 네. 이분들까지가 37%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억 원 이상이 되는 분들조차도 네. 예전에 47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아니라 그때 환율 대략해서 하면 한 6억, 6억에서 그랬죠. 7억 사이인 분들이 네. 39% 고율 관세를 맞았는데 네. 지금 10억 넘는 사람들도 37% 맞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별로 다 따져보면 예전보다 2% 3% 정도의 세율 하락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완화는 하겠다. 네. 강도는 완화하겠다. 하지만 이 재정이 결국에는 소득세 부분이 미국 세입에서 41%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돈이 덜 거치면 네. 앞으로 2조 가량이 덜 거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사는 게 연간 한 5천억 달러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에다 100% 관세는 최소한 매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매년 네. 5천억에 네. 그들의 논리로 한다면 재정 수입으로 보니까 상품 그러니까요. 관세가 아니라 어쨌든. 수입으로 보니까 그럼 5천억씩 4년을 하면 2조가를 메꿔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미중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145%가 100% 정도 되는 것 뿐이지
중국과의 차단을 전제로 해서 굉장한 고율 관세를 매기는 거는 이거는 불변의 진실이다. 그런 네.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5월부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BIS 비율 완화와 함께 이런 이제 그 소득세율 인하와 TCJA가 발표가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장이 안도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세는 이제 중국도 더 이상 뭐 보복을 하지 않고 중국도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네네. 또 관세를 철회를 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서 관세가 피크아웃 된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란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박사님한테 여쭤보면은 그 너무 단순 계산 아니냐. 그러니까 2조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소득세에서 2조 달러가 부족하면 5천억 달러를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거기에 관세를 100% 매기면 5천억 달러씩 1년에 거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세를 100% 매기는데 수입이 그대로 5천억 달러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티븐 미란의 네. 보고서는 정확히 표현하면요. 네. 경제적 논문 아티클이 아니고요. 네. 그냥 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그냥. 그래, 말 그대로 그냥 우기는 이렇게 거죠. 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상품에 매기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요. 네. 그 상품이 100원이 140원이 됩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수입업자가 그거를 부담하게 되고요. 네, 처음엔 그렇게. 그 다음에 축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가 그거를 결국 가격을 100원인 걸 올리게 140원에 부담하게 돼요. 네. 근데 이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140원을 내게 되면 소비세가 그만큼 더 거치잖아요. 네. 이런 중간 과정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네. 중간중간에 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미란의 계산법은 단순해요. 뭐냐면은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도로를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이 더 네, 뭐 걸리게 그럴 수도 되잖아요. 있죠. 근데 거기에 대전제를 까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그걸 점프업하면 이 도착 시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네, 어떻게든 가면 그냥 간다. 예. 그러니까 대전제가 아니면 벽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전제가 아전인수라고 네. 자신들의 입장으로 그냥 심플하게 이건 이거다. 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보면 정치적 선언이지 현실 가능성은 그렇죠.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또 그걸 믿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미국을 갖다가 위대하게 하는 방편이다, 지름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끝은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영부채 강매가 들어가고 네. 중간에 달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팔고 암호화폐를 팔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구채 강매도 아무리 사라고 해도 멀쩡한 채권을 팔아가지고 영구채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동맹국들이? 근데 만약에 네. 전제를 깔 때 뭐 칼 들고 협박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영구채를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와서 미국 네. 시장에서 팔지 못하는 전제를 깔면 네. 영부채를 안 산 국가는 못 판다는 전제만 깔면 사실은 가능할 수도 네, 있겠죠. 그래. 야, 선언이긴 하지만 너무 이게 좀 현실 가능성이 좀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미란의 생각은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계속 뭔가 중국하고 연락하고 있다 그러고, 중국은 지금 난 전화한 적 없는데 누구랑 통화한 거야, 뭐 유령하고 통화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도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를 처리를 했고, 미국도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해서 완화 가능성을 좀 내비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처음에 세게 지른 다음에 점점 낮춰주는 이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관세는 좀 피크아웃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목적한 바를 이룬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계속 노이즈를 더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관세는 이제 도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구 쪽을 지금 이제 칼이 무뎌졌다고 해서 네. 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손을 못 잡으면 물에도 쓸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중국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를 아마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계속 치킨 게임에서 말씀드렸을 네. 때 리스크를 서로 이제 인지하게 되면 양쪽이 다 핸들을 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다고.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리스크가 벌써 온 거죠. 네. 왜냐하면은 중국에다 저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제품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면 뭐 수입이 뭐 어디가 있어요? 수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래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게 5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세를. 50%도 수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네. 아무리 이제 환율을 좀 조작하고 무슨 뭐 수출 보조금 준다 해도 쉽진 않거든요. 네.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가 사실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넘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한 50% 수준하고 지금 월스트리트는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세 문제가 뭐 피크아웃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니,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결국 무역이 계속 이게 움직인다는 상호 무역이 영원히 안 된다는 볼거 과정 아니에요. 하에서 사실은 관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면은 사실 관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양쪽에서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게 결국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지금 중국은 미국한테 아쉬운 게 물론 이제 무역 구조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가장 아쉬울 거다. 왜냐면 그렇겠죠. 보잉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코맥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빅 같은 그런 중국의 엄청난 또 항공사들이 다 있거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제가 반도체다. 왜냐하면 네. 중국의 반도체 자립률은 3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반도체 8종의 그 관세를 딱 제외하고 나머지 뭐 그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이 이제 반도체 8종의 관세를 철폐했다는 것은 저는 미국한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다른 거 말고 우리가 수입할 때 이 관세를 철폐했으니까 그럼 너희는 수출을 규제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 네. 예,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시그널을 그렇다면 이제 사실 시작이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걸 줘야 관세를 내려줄 수 있다. 뭐 중국도 규제를 풀어줄 같은 수 얘기를 있다. 하고 예, 있는 것 중국도 같은 얘기하는데 네. 중국은 사실 먼저 이제 반도체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하나 액션을 좀 취했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만약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히토류라든지 기본적으로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적절한 그런 시그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양국 간의 이제 상호 관세가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시장이 이걸 보고 이 정도면은 뭐 예상은 했지만은 양국 간의 전반적인 이러한 무역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게 아주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 첫 번째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저는 관세 카드죠. 관세 도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핵심을 못 찔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국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도구를 더 늘릴 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하라고 협의 일단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합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율 부분을 아마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상무장관이라든지 뭐 USTR 대표보다는 사실 재무장관이 앞에 나오잖아요. 네. 베센트가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건 뭐 뻔한 거죠. 통화 재정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환율을 저는 카드를 더 끌고 올 수도 있고 네. 여태까지는 대내적으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끌어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안 됐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지금 내수를 확대시켜야 될 내수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네. 문제는 내수 부양책을 쓰려면 뭐 기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사실 낮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래야 부양을 내수로 할수 부양이 있죠.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높게 붙잡고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뭐 한 2.78 이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뭐 PC 지표 나오겠지만요. 네. 뭐 지금 예상은 뭐 2.4%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하락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파월 장관이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또 안 내리고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또 보니까 백미러 내수를 내부적으로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 조금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요원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관세 쪽에서 이 정도 유연하게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지만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을 목표를 지금 달성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카드들을 계속 여기다 붙여서 2개, 3개를 붙여서 가지 않겠는가.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양국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미국이 관세 유예 90일로 약간 핸들을 꺾고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를 좀 철회하면서 약간 꺾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거를 소득세 감면을 연장시키고 더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거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는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양보를 좀 한다든지 해서 이제 진짜 협상다운 협상. 지금까지는 서로 그냥 판도만 올렸다면 이제부터 협상이 좀 들어간다고도 봐도 되겠죠. 더 미뤄지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트럼프와 미란 보고서 그다음에 네. 일기 때의 경험을 다 종합해서 네. 보시면 이건 물고기 잡기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우리가 밑밥을 쫙 뿌려놓고 네. 그리고서 낚싯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물이죠. 그물망으로 쫙 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관세를 네. 매겼습니다. 중국한테 특히 강하게 매겼습니다. 네. 이거는 관세 다 때려놓고 뭐냐면은 앞으로 국가들별로 나래비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뭐 그다음에 인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국은 네. 나는 가져가고 싶은 국가다. 함께 네. 연맹으로 네, 우리 가고 편이다. 동맹으로 네. 가고 싶은 국가다. 그러면 이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갖다가 완화시키면서 다른 걸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투자든 아니면 방위비 그렇죠. 관련돼서 약속을 네.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일본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위비 협정에 대해서 충분히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 관련돼서 수입 시장을 갖다가 개방하겠다. 미국 네. 자동차 그것뿐만 아니라 농산물 관세까지도 지금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관세 협정까지 갔으면 거의 딜이 끝났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 끝나면서 다음 나라들은 이제 다 기다려야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네. 4년 동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재정이 돈이 실제로 부족한 것보다는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죠. 적자를 그렇죠. 어디로서 메꾸냐. 어차피 사실은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왔던 아니면 오바마가 왔던 사실은 적자는 불가피해요. 미국 같은 네, 경우는. 미국 구조는 적자가 그러면 이제 정상. 그렇죠. 계산에 의해서 결국 의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내수 부양은 계속 가고 내수 부양은 가면서 관세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국가들별로 합의를 잘 안 하는 국가들은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환율로 갑니다. 환율 중간 과정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지금까지 무역법 232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확장법 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앞으로 슈퍼 301조가 나올 거예요. 슈퍼 301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환율 가지고도 이거는 불공정 모욕이니까 관세를 더 매길 수도 있다. 압박 강도가 세질 네. 겁니다. 그러면 나래비를 세우면은 결국에 지금부터 집중한 건 트럼프는 지지율의 회복과 자기의 리더십을 계속 강건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수 부양을 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한면에서는 관세 때려놓고 누가 먼저 호응하나 호응 안 하는 국가한테는 환율.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영구채. 네. 영구채 강매를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스트림은요. 네. 예전에 그 스털링 블록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환율을 고정화하고 파운드를 준비 통화로 네. 가져가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스트림은 아마도 조만간에 빠르면은 올 하반기쯤에 다 표출이 될 거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멱살 잡아놓고 딜할 거리 관세로 딱 뿌려놓고 그다음에 뭘 가져오는지 그거는 4년 동안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호적이 그리고 필요한 국가들한테는 딜의 영역을 좀 넓혀놓고 네. 이제 중국한테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관세율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내수 부양책을 계속 가져가요. 이러한 단순 계산법으로 출발한 게 트럼프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나 강건한 분들은 아직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건해요. 왜냐하면 이 러스트벨트의 지역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혁명가들은 네. 그동안 M7, 빵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네. 이분들은 중국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제조업의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이 뭐 집값이 싸다, 기후가 좋다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머물면서 제조업만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입지를 계속 탄탄하게 가져가려는 트럼프의 입장들. 네. 그러면서 서브로 제3 또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이제 미국 백악관 트럼프가
사우디한테 무기 제공을 1,000억 달러를 할 것이다. 바이든 때 금지했던 거 그거 다시 사우디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네. 러시아한테 그 지난 주말에 무슨 뉴스 있었죠? 바로 네. 크림반도 병합과 남부 동부 영토 우크라이나 영토를 네. 러시아에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휴전, 종전을 해라라는 압박이 있었죠.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도 자기 편으로 가져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와 지경학을 만들면서 자신은 안에서는 돈을 엄청 쓰면서 경기를 살려서 네. 나는 또 역시 스타야. 미국을 살렸어. 이게 마가의 만들어진 각본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가의 큰 플랜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약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시기의 분위기가 2019년 한 9월 정도 때랑 굉장히 뉴스가 헤드라인이 거의 닮았어요. 그때만 보더라도 뭐 시진핑은 느긋한데 뭐 트럼프가 애가 타고 있다. 뭐 베이징은 느긋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트럼프가 이제 뭐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에 부인하는 것까지도 똑같았다가 9월 중순이었나요? 그때 갑자기 뭔가 협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더니 10월 달에 갑자기 협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게 딱 지금 벌써 그게 6년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2019년 때 기억으로 보면 지금 중국은 절대 아니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는 매일같이 통화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일기 때 패턴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연락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화는 안 했으면 뭐 카톡을 했든지 통화 안 했다는 건 말은 맞으니까 그러면 일기 때처럼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좀 좋은 뉴스가 나올 패턴이 좀 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일기 패턴하고 같이 간다는 게 저만의 이제 행복 회로인 건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본인만의 행복 회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계속 똑같이 중국하고 연락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연락하는데 무슨 뭐 네. 시진핑하고 뭐 트럼프하고 직접 뭐 다이렉트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뭐 그쪽에 담당자 연락해 뭐 대충 접촉했으면은 그리고 시진핑하고 얘기한 거 똑같다. 내 실무자들끼리 한 것은 그렇죠. 결국 시진핑하고 접촉한 거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시진핑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그 팬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제가 통화를 해야 했다라고 보는 스타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스타일은 틀리지만은 지금 이제 일기 때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기 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그때는 사실 중국이 애기 팬더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호랑이가 어흥하니까 식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렇게 주춤하고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딱 나와서 이제 그 전반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시면 한 6, 7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쿵푸 팬더죠. 그만큼 그 이제 자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듀런스죠. 인내심이 틀리다. 그러니까 미국 그 국민들의 어떤 인내심하고 중국은 자기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데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이제 좋은 점 얘기한다면은 자기들은 코로나를 막 이런 거 거치고 뭐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이라는 게 틀리다 확실히. 그러니까 뭐 다 압박이든 뭘 하든 버틸 수 있잖아요. 표현이 참 묘하네. 인내심이 좋다는 건지 아니면 때려잡겠다는 말인 건지. 이제 일단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 1억 4천만 명, 14억만 명이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거가 그렇죠? 없으니까 정책을 밀고 갈 수 그렇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물론 저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뭐 호랑이하고 쿵푸팬더하고 뭐 둘이 붙어도 결론은 똑같다. 왜냐면 결국 화해한다. 이건 결국 화해하는 거지. 화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의 이제 리스크를 회피를 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할 거다. 근데 결국에는 최대 공약수를 찾을 그렇게 것이다. 이제 찾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것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린다면 환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아마 정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일본 협상을 이제 보니까 사실 일본도 지난주에 뭐 이렇게 미국이 시킨 대로 뭐 굿신하지는 않았어요. 뭐 지난주에 보니까 되게 좀 일본도 한번 머리 빳빳이 들고서 한번 대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환율 얘기였거든요. 그랬죠. 왜냐면 2017년도에 사실 그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FTA 협상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 결국 또 나중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제 협상이 또 마지막에 최종 사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시 FTA와 같은 똑같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중에 이제 그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 누가 덤핑했어? 찾아보니까 일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중국 애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은행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일본에는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네. 덤핑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사실 환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정부가 거기서 급발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은 1985년에 잘 아시잖아요. 네, 폴라자비. 폴라자비.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30년이 됐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 나오고 이제 쌀값 올라가면서 좀 어떻게 뭔가 좀 통화 정책이 좀 통하나 뭐 이런 상태에 왔는데 다시 똑같이 또 환율 정책으로 가겠다. 그러면 20년 추가하면 잃어버린 50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협상단이 사실 환율 얘기 나왔을 때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도 똑같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 협상단이 그러면 빨리 자동차 뭐 풀고 뭐 곡물 풀고 곡식 풀고 막 이렇게 환율 나오기 전에 앞단에서 정리를 해버리라는 거죠. 네. 중국도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아마 이제 환율 얘기 나오기 전에 저는 중국도 이제 이때쯤이면 핸들을 꺾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은 그래도 좀 꺾을까 말까 뭐 이런 분위기. 뭐 이미 이제 미국은 언지를 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중국 쪽에서 뭐 퍼센트가 있잖아. 이제 중국 어디한테 달려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는 아마 이제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슈퍼 301조 나오기 딱 네. 전에 그 정도의 아마 순간에 아마 중국은 핸들을 꺾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환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미국이 약달러를 가기 위해서 위안화를 좀 강하게 만들어라는 이제 그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만들고 예, 그 플라자 합의 때하고 예. 이제 같은 방향으로. 아까 또 말씀하셨던 사실 그걸 위해서 100년짜리 연구체를 네. 이자도 안 준 연구체를 또 이제 강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지금 들어도 약간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그냥 동맹국한테 받을 수 있는 이자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사실 같아서. 가능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외환보 요구를 현금으로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달러 현금으로도 갖고 있는 있고 경우도 있죠. 달러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씀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외환보 요구에. 외환보 요구 관리하는데 비용이 네, 들어간단 물론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채권을 갖고 있으면 충격이 왔을 때 매도할 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만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채권을 미국 국채를 들고 심지어 만기가 대신에 이제 연구인데.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 받는 이자를 갖고 예.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캐시만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100년짜리 연구체를 넣겠지만은 저는 미국 내 이외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네. 어떻게 보면 달러 현금으로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네. 만약에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거 달러 현금하고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강매를 해도 받아줄 수는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달러를 지금 외환보유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중에 7,800억 달러가 미국 국채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뭘로 갖고 있습니까? 캐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면 뭐 유로라든지 근데 막. 캐시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캐시를 갖고 있는 비중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연구체를 사실 갖고 있고 그것을 어차피 100년짜리니까 현금 거래하듯이 유동성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시장이 그걸 받아둬야 되지 않겠어요? 현금이란 게 있는데 연구체를 굳이 현금처럼 써줄 이유가 있을런지는 어차피 그 현금이라는 게 무기명 연구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 이자가 없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연구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한번, 진행이 예, 되면 보시면 한번 한번, 또 주제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좀 돌아온다면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당선된 이후에 뭐 금방도 말씀하신 뭐 암호화폐 관련도 기대가 컸고 뭐 도지 관련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거의 안 나왔고요. 그리고 안 나온 정도를 떠나서 주가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나쁜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 한 100일 정도의 성적을 보면 취임 이후 100일 증시를 보면 그 닉슨 대통령 때 그때 이후로 가장 뭐 더 나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는데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 못했기 때문이고,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트럼프 취임 전과 네. 대통령 선거 네. 전과 네. 그다음에 지금 취임한 이후를 그렇죠. 보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폭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절반 정도는 되돌리긴 했던데 취임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러니까 승리를 할 가능성이 네. 커지면서부터 이미 주가가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대한 엄밀히 걸다 말하면 반영했다. 취임 직후부터 그때부터 생각하면 사실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조정을 보인 것 같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총기 사건 기억하시죠? 네, 작년 7월 그렇죠. 정도였나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점과 지금의 주가를 놓고 보시면 사실은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최악의 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은 기대를 충족을 많이 못 해주고 네.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하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엄청 뭐 기대가 컸었죠. 근데 그게 네.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지지한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네. 네, 뭐, 왜 제가 이 말씀을 네. 드리면요. 미란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환율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돼서 네.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미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역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였었어야 돼. 적자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출하는 즉 패권 통화를 수출하는 네.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돈이 벌려서 억지로 강세를 보였어.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동맹국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들이면서 그게 이제 국채 다 포함입니다. 네, 달러를 너무 국채등을 많이 사서, 사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돈이 쌓이니까 약간은 인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그 부분 때문에 동맹국들은 그 피해에 대한 분담을 스스로 해야 돼. 라는 로직에서 영부채를 그래서 사줘야 돼. 라는 로직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대안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달러를 파는, 그러니까 달러를 팔아서 인위적인 흑자를 만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를 이제는 안 하겠다. 이젠 달러에 우리 미국조차도 준비 자산으로서 이제 외국항 평형 기금으로서의 네. 달러의 비축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대신 뭘 팔겠다 했냐면 거기서 암호화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산 암호화폐를 얘기해요. 그럼 이 문맥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암호화폐를 자신들이 비축하는 단계, 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예요? 이거를 팔아서 네. 외부에다가 팔아서 국가들 동맹들한테 팔아서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재정을 뭐 이어가든 아니면 부채를 갚겠다 이런 로직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핵심 뭐냐면 달러 대신 처음엔 쌌지만 암호화폐를 쌌지만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팔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오르지만 팔면 어떻게 되죠? 빠지겠죠. 그러면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략자산 비축만으로 미국이 이걸 선택했다라는 로직만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너무나 모멘텀을 붐업을 시켰던 부분들. 근데 그건 붐업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모멘텀이긴 네. 했잖아요. 물론 네. 정책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저는 이 로직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선언문에서 보면 팔 것까지 다 얘기를 했다. 네. 줄일 것까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과격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많다고 네, 생각을 게다가 하고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의 특징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생각한 기대는 이만큼이었고 네.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했던 카드는 요 정도 선물 꾸러미였는데 네.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이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만큼을 다 네. 반영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게 결국 마가의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인 5월 중에 이제 빠르면 5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세금 감면이 실시가 될 수 있으니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악이었지만 최악의 100일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평가가 네, 되지만 아무래도 또 반트럼프 언론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다시 5월 중에 이제 만약에 정책이 시행되면 네. 또 다시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다음 100일은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네. 시점에서 미국의 상황을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또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닉슨 대통령도 그 취임 100일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경제 외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암호화폐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코인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네. 방대해지니까요. 그러면 그 코인하고 좀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뭐 M7도 있고 그리고 M7도 너무 크니까 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이제 팔란티어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방산이 뜨다 보니까 방산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다 뭉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특히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테슬라와 팔란티어인데 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죠?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별명이 이제 빨랑티어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나스닥 많이 빠질 때는 90도 깨졌다가 지금은 한 110 정도는 회복을 좀 한 것 같은데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표님은? 사실 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빅테크들이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일 거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트럼프 취임하기 이전에는 트럼프가 제시한 목표에 의해서 사실 주식이 달려간 거거든요. 그렇죠. 목표를 딱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 가장 핵심은 사실 산업 규제였거든요.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AI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 뭐 규제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쪽에서 다 규제 완화 통해 갖고 이쪽 산업들도 더 활발하게 더 부양시켜주겠다. 마지막에 에너지 밸류체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 완화 다 해줘 갖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증가시켜줬다. 이런 목표를 딱 제시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 업종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끌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단을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단 쪽에서 약간 삐끗하니까 시장이 이러다 보면 목표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망가졌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망가졌다기보다는 많이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보면은 시장에서 그러면은 목표를 재설정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빅테크들 실적 발표한 거 보면 테슬라 빼고는 다들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 괜찮았어요. 근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이런 수단이라든지 방식에 의해 보면은 CEO 입장에서는 이 가이던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지금 사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가 나오나요 이번 주에? 팔란티어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일단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관세에 대한 이제 유연성이 이제 많이 좀 증가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 전망치들이죠. 전망치들을 보면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기도 그렇고 2025년도 매출 전망치도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한 56% 예를 들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5%, 그다음에 메타는 한 15%, 아마존도 한 12%. 테슬라는 한 16% 연초에 잡았었는데 한 7%로 매출 전망치가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달성될지 안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벌써 1분기가 마이너스 13이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 올해 한 34% 정도 매출 전망치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전망치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1분기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리고 이미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아는 거 보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오늘 저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적 발표가 되면은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더 시장이 되게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성장주를 갖고 밸류에이션을 대기는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앞만 보고 달리는 애들인데 굳이 뭐 자꾸 뭐 차의 구조가 좋으니 뭐 이런 얘기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레이쇼가 지금 589배예요. 어제자로. 포드 PER이 209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올해 매출이 34%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갖고도 지금 포드 PER이 209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 흑자만 나면 환호하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 매출 전망치를 34%를 시장에서는 좀 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문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공군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부의 이런 쪽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물론 뭐 나토하고 협약을 했다 하면서 뭐 해외로 해외 쪽으로 좀 나가긴 한단 말이에요. 영국의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긴 한단 말인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사실 올해 수주가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그건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는 갖고 있는 전망 자체를 우리가 100% 믿기는 좀 쉽지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최근 100일 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게 지난 2년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소위 말하는 M7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보더라도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점 고점에 계속 좀 내려가는 차트의 그림이라서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잘 나오는 걸 넘어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새로운 환경이 나오지 않으면 이 추세를 좀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조금 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가 가장 안 좋았고 그나마 팔란티어가 가장 선방을 한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 팔란티어를 포함한 M7에 대한 전망을 좀 박사님한테 듣고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의 최악의 전망이 다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IMF에서도 GDP 손실액이 얼마일 그렇죠. 것이다, 뭐 2%일 네. 것이다, 뭐 사실 이러한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는 지금의 모든 관세가 현재의 관세에서 픽스돼서 그대로 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네,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사실 최악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ISM 인덱스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가들에 있어서의 경영 전망이나 앞으로의 네. 그 어닝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그렇죠.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함으로써 이 밸류체인에서 이 M7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력 상품들을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렇죠. 이걸 과소평가하고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트럼프의 전략적 방안 네. 내부적으로도 재정 부양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서 부양을 하기 직전에 하원을 더 압박을 하고 그리고 상원한테는 더 큰 동의를 얻는 전략적인 그런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만 트럼프가 다 해소를 시켜주면 네. 기업에 대한 어닝이나 경기 전망도 순식간에 좀 바뀔 수 있을 뭐 것이라고 심리는 빨리 생각하고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면 올랐어도 지금 사실 하단에서 올라오는 정도를 보면 대략 뭐 15% 가까이 이상의 어떤 상승을 또 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라도 정책이 5월 중순이든 5월 하순이든 정책이 다시 내수 부양으로 다시 터닝을 하면 기업 경기 정말 EPS 그로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포워드 PR은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책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오히려 한 번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이제 말씀 주시는 게 그 예산안이나 뭐 이런 것들의 합의가 그때 예정돼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세로 인한 노이즈는 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관세로 이 정도 돈을 받을 테니까 그 감세를 해도 된다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의도된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5월이 넘어가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하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M7의 조정은 어느 정도 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7에 대한 전망까지 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신익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